롤렉스에 롤렉스 로고가 없으면 누가 롤렉스를 삽니까? 아무도 안 사요. 롤렉스에 롤렉스 로고가 없는 순간 그건 롤렉스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밸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프라임타임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프라임타임의 준이고요. 사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2026년 메인스트림 브랜드는 어딜 향해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흐름상 메인스트림 브랜드들도 알아봤으니까 마이크로 브랜드들도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가지고 준비해봤습니다. 마이크로 브랜드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제가 사실 2026년 3월에 미국 달라스에서 열렸던 마이크로 브랜드의 박람회죠. 와인드업에 저희 회사 대표로 참석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시간이 날 때 다른 브랜드들의 제품들을 보고 왔죠. 근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이크로 브랜드 씬이 굉장히 재밌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이크로 브랜드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마이크로 브랜드는 소규모예요. 그래서 대기업과 다르게 제품을 쉽게 만들어냅니다. 더 재밌게 만들어내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결제 라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레이어를 다 통과해야지 제품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이크로 브랜드는 오너가 이런 걸 다 도맡아서 하기 때문에 오너의 판단이 제품으로 출시되냐 안 되냐를 결정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이크로 브랜드들은 가성비로 똘똘 뭉쳐 있어요. 왜냐면은 대기업보다 구조 자체가 굉장히 간결하기 때문에 돈 나갈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품에 오롯이 다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마이크로 브랜드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나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스위스식의 산업 자체가 굉장히 기형적이었어요. 왜냐면 7-80% 정도에 해당되는 회사들이 한 회사에 의존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브먼트를 만들어내는 ETA라는 회사였어요. 이 회사는 스와치 그룹 산하에 있죠. 그 당시에 무브먼트 대량으로 샀을 때 개당 프라이스가 200불 미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200불 미만의 ETA 무브먼트를 사다가 적게는 3,000불, 비싸게는 5,000불 이상으로 팔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염증을 느낀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발단이 있어요. 이게 2000년대 초반에 ETA를 소유하고 있는 스와치 그룹의 니콜라스 하이에크라는 회장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엄포를 놓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시장을 지켜보니까 스와치 그룹 산하에 있는 이 브랜드를 먹여 살리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자기들이 공급하는 무브먼트로 다른 회사들은 거기에다가 브랜드 밸류를 내세워서 비싸게 팔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잘 팔렸어요. 예를 들자면 까르띠에, 불가리, IWC, 브라이틀링, 정말 셀 수 없는 회사들이 ETA의 고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콜라스 하이에크 회장님이 야 이제 우리는 공급을 끊어버릴 거야.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되니까 위기를 느낀 시계 브랜드들이 스위스 공정거래 당국인 경쟁위원회, 그걸 이제 콤코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위원회를 제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에 첫 번째 합의를 보고 점점 공급을 줄여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2020년 중반에 모든 케이스가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엄포를 놓고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대략 20년이요. 20년이라는 시간을 줬단 말이에요. 스와치 그룹이. 그 사이에 셀리타라는 회사가 이제 2006년에 ETA 클론 무브먼트를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ETA 제품들이 특허가 대부분 다 만료된 상태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STP라는 회사도 ETA 클론 무브먼트를 만들고 있죠. 그 사이에 중국식의 제조 기술이 기하학적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가 다 완성이 된 거야. 이제 요리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 상황까지 와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시티즌의 미오타, 세이코 NH 무브먼트도 선택지에 있었는데요. 이렇게 신뢰를 주는 무브먼트와 중국의 향상된 시계 제조 기술, 그리고 거품 없는 가격과 진부하지 않은 디자인이 마이크로 브랜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거예요. 계급장 떼고 붙으면 야씨 너랑 나랑 비슷하잖아, 이거예요. 이게 마이크로 브랜드가 밀고 있는 전략이라는 거죠. 물론 저는 브랜드 밸류를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내고 그 브랜드의 밸류를 같이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자면 롤렉스가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그 명성과 그 밸류는 돈 주고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밸류들을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 가격으로 비슷한 퀄리티를 만들어 낸다면
난 새로운 브랜드도 괜찮아.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먹힐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거죠. 사실 마이크로 브랜드의 출현은 패션 브랜드 이름을 내세운 패션 시계 산업에도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스마트워치의 출현이 시장 붕괴에 큰 몫을 한 건 사실이지만 같은 가격에 더 좋은 소재와 성능 그리고 마감까지 갖춘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이끈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출현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마이크로 브랜드가 굉장히 재밌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제가 세대로 나눠 볼게요. 지금 저는 마이크로 브랜드가 4세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세대부터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가성비에 초점을 두던 게 1세대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어요. 혼이 빠져 있었어요. 혼이. 남녀가 결혼을 하는데 스펙만 보고 결혼을 한 거야. 사랑이 빠져 있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이 대부분 다 오마주로 이어져 있어요. 지금도 이 1세대에 머물러 있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중국발 마이크로 브랜드들은 아직도 그 1세대에 머물러 있어요. 물론 퀄리티가 과거보다 훨씬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1세대에 머물러 있는 중국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이 좋아서 오마주지 파쿠리 형식으로 나왔던 게 마이크로 브랜드 1세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2세대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사랑을 찾기 시작합니다.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해. 그래서 이 브랜드가 왜 태어나게 됐는지, 브랜드 이름이 왜 이런 브랜드 이름을 갖게 됐는지, 왜 이런 디자인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서술하게 됩니다. 1세대 같은 경우도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스토리텔링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얘를 어떻게 팔 거냐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1세대 마이크로 브랜드들은 스펙만 있는 거죠. 철저하게. 자, 그래서 2세대의 대표적인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베네치아니코를 뽑고 싶습니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니코. 이 베네치아니코는 이름 자체도 굉장히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름이에요. 베네치아랑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잖아. 그리고 디자인을 보면 디자인의 그 모티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인하우스 무브먼트도 만들고 그리고 핸드 기호세 다이얼도 만들고 있어요. 미친 거죠. 마이크로 브랜드가 핸드 기호세로 다이얼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그런 거 치고 그리고 우리 요어, 에퍼처 정말 멋진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자기들이 할 얘기가 많잖아. 그거를 제품으로 담아내는 거. 그러니까 제품이 독특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거 뭐 닮았는데 뭐 그거 닮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똑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현대 나온 디자인, 모든 디자인은 1970년대에 다 나온 거예요. 이미 다 나왔어. 특히 시계 같은 경우는 제랄드 젠타가 팔각형 그리면서 끝났어요. 모든 게 다 이미 나왔어. 그거를 어떻게 조합을 다시 해가지고 새로운 느낌으로 신선한 느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오늘날의 시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3세대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3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고급화예요. 사실 시계에서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소재죠, 소재. 그런데 이미 1세대부터 고급 소재를 다 써왔어요. 사파이어 크리스탈 쓰고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쓰고 AR 코팅도 집어넣고 웬만한 건 고급 소재를 계속 써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이얼은 고급스럽지 못했어요. 자, 1세대에서는 오마주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2세대에서는 자기들만의 스토리를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3세대에서 이제 좀 여유가 생기니까 다이얼을 고급스럽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이얼에다가 입체감을 불어넣기 시작한 거죠. 기본 중에 기본이죠. 어플라이드 인덱스 집어넣고 이중 레이어 다이얼을 쓴다든가 기호세 패턴을 넣는다든가 이 기호세도 뭐 CNC 머신으로 깎아서 넣는다든가 아니면 진짜 아까 그 베네치아니코처럼 손으로 직접 장인이 만든다든가. 그래서 오늘날의 대부분의 마이크로 브랜드들은 이 3세대에 와 있어요. 뭐 발틱이라든지 마엔이라든지 플란말이라든지 베네치아니코라든지 크와드라든지 정말 많은 회사들이 이 3세대에 있어요. 지금 3세대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3세대의 기본을 두고 4세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4세대에서 주목할 수 있는 키워드는 컴플리케이션이에요. 자, 여기서 컴플리케이션이라는 건 기능이에요. 단순하게 시계에 데이트가 달려 있잖아요. 그게 컴플리케이션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문 페이즈,
점핑 아워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컴플리케이션이 그냥 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모디피케이션을 통한 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재미있는 거예요. 세계관과 세계관이 만나는 거예요. 이 시계라는 것은 무브먼트라는 게 있어야 돼요. 심장이죠. 그 무브먼트가 있어야지 시계가 작동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그 무브먼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롤렉스라든지 AP라든지 파텍 필립이라든지 이런 명품 회사들은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있단 말이에요. 남한테 무브먼트를 굳이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인즉 본인들이 만약에 컴플리케이션을 뭔가 하나 넣고 싶다 하면 본인들이 그 컴플리케이션 무브먼트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마이크로 브랜드는 자체 무브먼트 기술이 없어 타 회사 무브먼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마이크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무브먼트가 미오타 9번대 무브먼트, 8번대 무브먼트, 그리고 세이코 NH 무브먼트 이런 무브먼트들이 주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브먼트 회사에서 컴플리케이션을 적용해가지고 파냐 이거죠.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문페이즈라든지 점핑아워 같은 무브먼트는 없단 말이에요. 그나마 미오타의 트리플 캘린더랑 GMT 무브먼트 컴플리케이션이 달려있는 무브먼트를 미오타가 만들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옵션 자체가. 중국산 무브먼트는 어떤가요? 맞아요. 중국 시장으로 넘어가면 중국산 무브먼트들 중에 재밌는 컴플리케이션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뭐 빅데이트 같은 거, 문페이즈. 근데 이 마이크로 브랜드 씬에서는 중국산 무브먼트를 소비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했다가 욕만 먹어요. 긁어 부스럼만 만드는 거죠. 그 마인에서 나온 점핑아워 그거 그 ST 어쩌고저쩌고 무브먼트거든요. 그거 써가지고 엄청나게 욕먹었잖아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산을 쓰자니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스위스산이나 일본산을 쓰자니 선택지가 많이 없고 그렇다고 무브먼트를 새로 만들 수도 없고 해서 차선책으로 기존 무브먼트를 개조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미우타 9번대 무브먼트 그게 3.9mm예요. 두께가 굉장히 얇단 말이에요. 그 심장을 열어가지고 모듈을 하나 얹는 거예요. 그 모듈을 얹음으로써 점핑아웃도 나오고 문페이즈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이 되는 무브먼트는 미오타가 되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최근에 본 브랜드인데 제 지인이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싸줘가지고 본 브랜드인데 미오타 9번대 무브먼트를 사용했는데 GMT 무브먼트예요. 근데 그 GMT 무브먼트가 9075 미오타에서 제공하는 9075 무브먼트가 아니라 9015 무브먼트를 가지고 12시간계 GMT 시계를 만든 거예요. 12시간계라는 건 뭐냐면 파네라이처럼 AM, PM 인디케이터가 다이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바늘이 그냥 똑같이 12시간을 표기해 주는데 이 세컨 타임존의 시간이 밤인지 낮인지 구분할 수 있게끔 인디케이터로 마련해 놓은 거죠. 이거를 9015를 가지고 개조를 해가지고 이런 새로운 무브먼트를 새로운 디스플레이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4세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모디피케이션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4세대로 다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3세대를 기본으로 깔고 4세대를 왔다 갔다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모디피케이션의 세계관과 일반 무브먼트가 만나가지고 새로운 기능과 새로운 디스플레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완전히 이게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는 크와드 이 마이크로 브랜드계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점핑아워 그것도 셀리타 무브먼트를 기반으로 모듈을 달아서 점핑아워를 만든 거예요. 벨칸토라는 시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차임벨 울리는 시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이크로 브랜드 씬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정말 재밌는 시계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는 이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만드는 회사들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